이놈이 감히 양반에게 빚을 갚으라 독촉을 해? 내 이놈 내가 뭔데? 그 양반의 손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저는 피가 터진 입술을 닦으며 바닥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품 안에는 그 양반이 제게 써준 차용증이 있었습니다. 쌀 50석에 해당하는 돈. 분명 석 달 뒤에 갚겠다고 도장까지 찍은 문서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니까? 저는 그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양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하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노비가 양반에게 빚독촉을 하다니 조선 팔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노비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 평생을 남의 소유물로 살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반, 한양 어느 양반가의 노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노비, 어머니도 노비. 조선의 법에 따라 저 역시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비였습니다. 사람이 돼 사람이 아닌 존재, 물건처럼 팔리고 짐승처럼 부려지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양반에게 돈을 빌려주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신분의 벽을 돈으로 허물어버린 한 노비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후기, 세상이 뒤집어지던 그 시절, 저는 이 썩어 빠진 신분제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한양 북촌의 어느 양반가 행랑채였습니다. 영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그 집의 비였고 아버지는 그 집의 노였습니다. 둘 다 같은 상전을 모시는 노비였으니 저 역시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집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종모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노비면 그 자식도 노비가 된다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릴 적 기억 중 가장 선명한 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행랑채에서 자라는 노비의 아이에게 돌아오는 밥은 양반과 식구들이 먹고 남은 찬밥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배가 고팠고 늘 무언가를 갈구했습니다. 7살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상전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쓸만하겠구나. 내일부터 신분을 시켜라. 그것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상전의 심부름꾼이 되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고 편지를 전하고 손님이 오면 차를 나르고 어린 나이에 온 한양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심부름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장을 오가면서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어떻게 사고 파는지, 어떤 물건이 비싸고 어떤 물건이 싼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는 그를 모르는 노비였지만 숫자만큼은 빠삭하게 익혔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1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상전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반아, 내가 시장 일에 발다하더구나. 예, 상전 어르신. 내 너에게 돈을 줄 테니 가서 쌀을 사오너라. 한 섬에 얼마에 사오느냐에 따라 내 저녁 반찬이 달라질 게다.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시장을 3바퀴나 돌았습니다. 어느 가게가 가장 싼지, 어느 상인이 정직한지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쌀을 가장 싼 값에 사왔습니다. 상전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녀석, 눈이 밝구나. 그날 저녁, 저는 난생 처음으로 고기 반찬을 먹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다루는 능력이 곧 생존이라는 것을. 그 뒤로 저는 상전의 재정심부름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쌀을 사고 땔감을 구하고 때로는 상전의 빚을 대신 갚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양반가가 부유하고 어느 양반가가 기울어가는지, 누가 돈을 빌리고 누가 돈을 갚지 못하는지. 그리고 하나 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양반들 중에는 겉으로는 대갓집 행세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쪼들리는 집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6이 되던 해 저는 외거노비가 되었습니다. 상전의 집에서 나와 따로 살면서 정해진 신공만 바치면 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이런 외거노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도 노비를 먹이고 재우는 것보다 밖에서 알아서 살게 하고 세금만 받는 것이 더 이득이었으니까요. 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남산 아래 허름한 움막을 얻어 살면서
시장에서 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나르고 물건을 정리하고 때로는 상인들의 셈을 대신해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숫자에 밝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저를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특히 저를 눈여겨본 것은 경강상인들이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물건을 실어 나르는 상인들. 그들은 배로 쌀과 소금과 어물을 운반하며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밑에서 일하며 장사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모시던 상인이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봐나, 너는 노비치고는 눈이 밝구나. 내가 너에게 돈을 좀 빌려줄 테니 내 장사를 해보지 않겠느냐? 저는 2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렇게 저는 21살에 첫 미천을 마련했습니다. 쌀, 서말을 살 수 있는 돈. 오늘날 돈으로 치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평생을 모아도 만질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소금을 샀습니다. 서해에서 올라온 소금을 사서 소금이 귀한 내륙 지방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이익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작은 이익을 다시 투자했습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저는 빌린 돈을 모두 갚고도 쌀 10섬을 살 수 있는 돈을 모았습니다. 노비의 몸으로 이 정도 재산을 모은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노비였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저는 상전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상전이 마음만 먹으면 제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었고 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노비에게 재산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큰 부를 원했습니다. 양반들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만큼의 부를. 그리고 그 부로 제 신분을 바꿀 수 있기를. 23이 되던 해 저는 새로운 사업에 눈을 돌렸습니다. 고리대금업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돈놀이는 천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유학자들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윤리에 어긋난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겉으로는 돈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리고 남몰래는 돈이 필요한 양반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알게 된 소상인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장사 미천이 필요한 사람, 갑자기 돈이 급한 사람, 저는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해진 기한이 되면 이자와 함께 돌려받았습니다. 물론 떼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사가 망해서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애초에 갚을 생각 없이 빌려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을 길렀습니다. 누가 갚을 사람이고 누가 갚지 못할 사람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이 장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다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알고 지내던 중인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반, 내가 돈을 빌려준다 하더구나. 사실 나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 분이 계신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어떤 분이신데요? 양반이시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파트, 양반에게 돈을 빌려준다고요? 저는 처음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노비가 양반에게 돈을 빌려주다니. 그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양반은 하늘이고 노비는 땅이었습니다. 땅이 어떻게 하늘에게 무언가를 빌려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 중인은 진지했습니다. 양반이라고 다 부자인 줄 아느냐?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게로구나.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그 양반은 이름난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한 집안이었지만 몇 대째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녹봉은 끊긴 지 오래고 땅에서 나오는 소출만으로는 대갓집 체면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기와집에 살며 양반 행세를 했지만 속으로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오셨습니까? 내가 입이 무겁다는 소문을 들었다. 양반 체면에 남에게 돈을 빌린다는 것이 알려지면 안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양반들은 체면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굶는 티를 내지 않고 아무리 돈이 궁해도 없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반에게는 돈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 가문의 체면이 구겨지니까요. 하지만 노비에게 빌리는 것은 달랐습니다. 노비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 노비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은 소문이 날 일도 없고 설령 난다 해도 양반 체면이 크게 상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면서 제 돈은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차용증을 써주셔야 합니다. 갚을 날짜와 이자를 명시한 문서를. 중인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양반이 노비에게 차용증을 써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차용증 없이는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며칠 뒤 그 중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양반이 차용증을 쓰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급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생애 처음으로 양반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쌀 20섬 값이었습니다. 10달 뒤에 이자와 함께 갚기로 했습니다. 양반은 직접 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중인이 중간에서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양반의 체면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10달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 중인이 돈을 가져왔습니다. 원금과 이자 한 푼도 틀리지 않게.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때일 줄 알았습니다. 양반이 노비에게 빚을 갚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양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뒤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물론 대놓고 퍼진 것은 아닙니다. 양반들 사이에서 아주 은밀하게 입이 무겁고 이자가 적당한 노비가 있다더라. 돈이 급하면 그 녀석을 찾아보라. 저를 찾는 양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직접 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중인이나 하인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라 돈이었으니까요. 25이 되던 해, 저는 이미 한양에서 제법 알려진 돈놀이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여전히 초라한 노비였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허름한 집에 살았습니다. 돈이 있다는 티를 내면 위험했습니다. 양반들이 탐을 낼 수도 있었고 상전이 제 재산을 빼앗으려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번 돈을 여러 곳에 나누어 숨겼습니다. 일부는 믿을 만한 상인에게 맡기고 일부는 땅을 사서 묻어두었습니다. 조선의 법은 노비도 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재산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전으로부터 호출이 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제가 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아신 걸까요?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시면 어쩌지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상전의 집을 찾았습니다. 들어오너라, 이반. 상전께서는 대청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마당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어르신? 내가 요즘 장사를 잘한다 하더구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품을 팔고 있을 뿐입니다. 겸손은 그만두어라. 내가 돈놀이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끝났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빼앗기겠구나. 하지만 상전의 다음 말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나에게도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전께서는 담담한 표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절박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감히, 말이 많구나. 빌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만 대답하면 된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전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갚지 않으면 어쩔 것입니까? 상전을 상대로 빚 독촉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쌀 50섬 값이다.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차용증을 써주십시오. 상전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내 이놈, 상전에게 차용증을 내밀겠다는 게냐? 어르신, 저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겁이 났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주면 그것은 그냥 바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전께서는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저는 땅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좋다. 써주마. 저는 그날 상전에게 쌀 50섬 값을 빌려드렸습니다. 석 달 뒤에 갚기로 했습니다. 상전께서는 직접 차용증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노비가 상전의 차용증을 받아든 것입니다. 조선 건국 이래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쁜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부터 세상은 이랬는데 제가 이제야 그것을 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조선 후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돈이 신분을 뒤흔드는 시대. 양반은 여전히 양반이고 노비는 여전히 노비였지만 그 사이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시대였습니다. 상전께서 왜 급히 돈이 필요하셨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응시하는 자제분의 비용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책을 사고 스승에게 살해하고 한양에서 숙식하는 비용, 양반과의 체면을 유지하면서 과거를 준비하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상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반 정도만 돌려받아도 감사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전에게 빚독촉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어르신, 약속한 날이 되어 왔습니다. 상전께서는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봐나, 미안하다만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 사정이 좀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두어 달만 더. 알겠습니다, 어르신. 저는 돌아섰습니다. 원망이 없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비가 상전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상전께서는 또 기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영향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상전의 하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반, 큰일 났다. 어르신께서 자제분을 서당에 보내시느라 또 돈이 필요하시단다. 내가 좀 더 빌려줄 수 있겠느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빌린 돈도 갚지 않으면서 또 빌리겠다고요? 아직 전에 빌려드린 돈도 못 받았는데요. 그건 어르신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내가 상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노비였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상전 앞에서는 한없이 낮은 존재였습니다. 상전이 갚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 돈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번 돈입니다. 그것을 왜 그냥 빼앗겨야 합니까? 노비라서요? 천한 신분이라서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전에 빌려드린 돈을 먼저 갚아주셔야 더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장사의 도리입니다. 이놈이 미쳤나? 상전에게 대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인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새웠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전께서 노하시면 저는 매를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팔려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상대로 상전의 호출이 왔습니다. 저는 차용증을 품에 품고 상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증거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상전의 대청마루 앞에 엎드렸을 때 저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매를 맞더라도 팔려나가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 이놈아. 상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감히 상전의 청을 거절해? 황송하옵니다, 어르신. 하오나 저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에 빌려드린 것을 갚아주시면 다시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놈이. 상전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내 이놈, 내가 뭔데 상전에게 이래라 저래라야. 그때였습니다. 상전께서 마루에서 내려오시더니 제 멱살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이놈이 감히 양반에게 빚을 갚으라 독촉을 해? 내 이놈, 내가 뭔데. 또 한 대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하인들이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노비가 상전에게 맞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쓰러진 채로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차용증이 손에 잡혔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니까? 상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차용증에는 분명히 상전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쌀 50섬을 빌렸으며 석 달 뒤에 갚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관가에 가져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는 피가 흐르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이놈이 상전께서 차용증을 빼앗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몸을 피했습니다. 어르신, 이 문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본을 만들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문서가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본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전께서는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양반 어른께서 노비에게 빚을 지셨다는 것이 알려지면 가문의 체면이 어찌 되겠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분노와 굴욕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놈, 상전께서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손을 대지는 않으셨습니다. 좋다, 갚아주마. 한 달만 기다려라. 감사합니다, 어르신. 저는 저를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 제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노비가 상전을 협박한 것입니다. 조선의 법으로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정말로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상전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상전께서는 더 이상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저는 노비였고 상전은 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형이 생겼습니다. 돈이라는 균형이. 그 일이 있은 뒤 저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상전에게 들킨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을 것입니다. 눈에 띄면 위험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여전히 가난한 노비 행세를 하면서 속으로는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27이 되던 해 저는 새로운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미국 거래였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쌀은 돈과 같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돈보다 더 확실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돈은 녹이 슬고 가치가 변할 수 있지만 쌀은 언제나 먹을 수 있으니까요. 양반들은 땅에서 나오는 쌀로 살았고 세금도 쌀로 냈습니다. 저는 경강상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라오는 쌀배에서 쌀을 사들여 한양성 안에서 되팔았습니다. 특히 흉년이 들거나 쌀값이 오를 때를 노렸습니다. 쌀이 귀해지면 아무리 비싸도 사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물론 위험한 장사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쌀을 매점 매석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백성들의 식량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쌀을 사재기했고 관리들은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꾸준히 쌀을 모았습니다. 남들이 쌀을 팔 때 사고 남들이 쌀을 살 때 팔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저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미국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30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드디어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에 착수했습니다. 속량, 돈을 주고 양인 신분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법에 따르면 노비는 일정한 돈을 내면 양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숙종 임금 때 정해진 속량가는 나이에 따라 쌀 10섬에서 50섬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속대전에서는 100량으로 정해졌습니다. 큰 돈이었지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상전의 허락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상전이 허락하지 않으면 속량은 불가능했습니다. 노비는 상전의 재산이었으니까요. 저는 상전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빌리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청이 있습니다. 무슨 청이냐? 속량을 허락해 주십시오. 상전께서는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게 돈을 빌렸던 일, 제가 차용증으로 협박했던 일, 그 모든 것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속량이라. 상전께서는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얼마를 내겠느냐? 저는 준비해온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상전께서 거절하지 못하도록. 좋다, 허락하마. 생각보다 쉽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상전께서도 저 같은 노비는 빨리 내보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돈은 많은데 고분고분하지 않은 노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골칫거리가 될 테니까요. 저는 관가에 속량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양인이 된 것입니다. 31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양인이 되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천출이었습니다. 노비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과거를 볼 수도 없고 양반 행세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뿐.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었습니다. 제 삶은 제 것이었습니다. 속량을 한 뒤 저는 더 과감하게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미국 거래에 더해 포목과 어물 거래에도 손을 댔습니다. 경강상인들과 더 깊이 손을 잡았고 때로는 개성의 송상들과도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리대금업도 더 크게 키웠습니다. 양인이 된 뒤로는 양반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더 수월해졌습니다. 노비에게 빌리는 것보다는 양인에게 빌리는 것이 체면이 덜 깎이니까요. 물론 여전히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중인이나 하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를 찾는 양반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특히 한양에 사는 몰락 양반들이 많았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했지만 지금은 녹봉이 끊긴 집안, 땅은 있지만 소출이 적은 집안, 과거 준비에 돈을 쏟아붓는 집안. 그들은 겉으로는 여전히 양반 행세를 했지만 속으로는 돈에 쪼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적당히 받았습니다. 너무 높이 받으면 원망을 사고 너무 낮게 받으면 장사가 되지 않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을 다무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빌려갔는지, 누가 얼마를 갚지 못하는지, 그것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그 비밀이 제 재산이었습니다. 35이 되던 해, 저는 한양에서 가장 큰 돈놀이꾼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남루한 옷을 입고 소박한 집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품 안에는 수십 명의 양반들이 써준 차용증이 있었습니다. 그 차용증의 총액은 쌀 수천 섬에 달했습니다. 노비 출신 양인이 조선의 양반들을 채권자로 두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홀로 앉아 그 차용증들을 펼쳐보았습니다. 양반들의 이름과 도장이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 한 장이 제 권력이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권력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천출이었고 양반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들이 있는 한 그들도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신분을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쉽게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곧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6이 되던 해의 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양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쌀 100섬에 해당하는 빚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찾아가 빚을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천한것에게 빚을 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썩 물러가라. 죽은 양반의 아들이었습니다. 젊고 혈기 왕성한 선비. 그는 저를 보지도 않고 소리쳤습니다. 차용증이 있습니다. 저는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분명히 돌아가신 양반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위조한 것이겠지. 우리 아버지가 내 같은 것에게 빚을 질 리가 없어. 위조가 아닙니다. 분명히. 시끄럽다. 여봐라. 이놈을 끌어내라. 하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끌려 나오면서도 차용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가에 소송을 넣었습니다. 조선의 법은 노비도 재산권을 인정했고 빚을 갚지 않으면 관에서 해결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내 이놈 양반 어른을 상대로 소송을 넣어 관리는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차용증을. 닥쳐라. 천한 것이 양반을 고소하다니 세상이 어찌 되려고. 저는 그날 관가에서 곤장을 맞았습니다. 무고죄라는 것이었습니다. 양반을 거짓으로 고소했다는 죄목. 피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신분의 벽을 완전히 넘을 수는 없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곤장을 맞고 누워있던 며칠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등에 난 상처가 아물어가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만 방법을 바꾸겠다고.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양반 편이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먼저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지 않은 그 양반 집안에 대한 정보를. 그 집안이 누구와 거래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디에서 물건을 사고 어디에 파는지. 며칠이 지나자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은 서해에서 올라오는 소금 거래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양반이 직접 장사를 하는 것은 체면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하인이나 중인을 내세워 몰래 사업을 하는 양반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소금 거래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고리를 찾아냈습니다. 그 양반 집안에 소금을 대주는 상인이 누구인지. 그 상인은 공교롭게도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강상인 중 한 명으로 저와 몇 번 거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이보시오,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무슨 부탁이요? 그 양반 집안에 소금을 대주지 마시오. 상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그 집은 오래된 거래처인데 내가 그만큼의 손해를 보전해드리겠소. 아니,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거래를 드리겠소. 저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상인이 거절하기 어려울 만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상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리하겠소. 그 뒤로 저는 비슷한 방식으로 그 양반 집안의 거래선을 하나씩 끊어나갔습니다. 소금을 대주던 상인, 포목을 대주던 상인, 어물을 대주던 상인. 하나씩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석 달이 지나자 그 양반 집안의 사업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장사를 접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제야 그 양반의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네 이놈, 내가 뒤에서 손을 썼구나.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공손한 자세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시치미를 떼려고 우리 집 거래처가 왜 갑자기 등을 돌렸는지 모를 줄 알아? 저는 그저 제 장사를 했을 뿐입니다. 어르신 댁의 거래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양반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손을 대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다른 상인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을 뿐. 좋다. 빚을 갚아주마. 얼마였더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쌀 100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붙었습니다. 지금은 150섬입니다. 뭐? 이자까지? 차용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이자가 붙는다고. 양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래처를 되찾으려면 저와 화해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날 빚을 전액 받아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양반은 이를 갈았지만 결국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소문이 퍼졌습니다. 물론 대놓고 퍼진 것은 아닙니다. 한양의 상인들 사이에서 아주 은밀하게 이반이라는 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 자에게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 갚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힘이란 꼭 주먹이나 권력만이 아니라는 것을. 돈과 정보와 인맥, 그것들이 모이면 보이지 않는 힘이 된다는 것을. 38이 되던 해, 저는 한양 상인들 사이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천출 출신의 미천한 상인이었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양반들의 채권자였습니다. 제가 손가락만 까딱하면 몇몇 양반 집안은 하루아침에 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힘은 아껴야 할 때 아끼고 써야 할 때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묵묵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반 어른이시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관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오? 저는 호조에서 나왔습니다. 이반 어른께 여쭐 것이 있어서요. 호조,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관청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제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탈세라도 한 것으로 몰리는 것일까요? 무슨 일이시오?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은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부탁이라니요? 조정에서 급히 돈이 필요합니다. 이반 어른께서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정에서 돈을 빌린다고요? 그것도 저 같은 천출에게? 무슨 말씀인지. 올해 흉년이 들어 세수가 부족합니다. 변방의 군사들에게 줄 녹봉이 모자랍니다. 조정에서는 급히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국고가 비어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조정의 돈을 빌려주면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양반 개인도 떼먹으려 드는데
나라가 떼먹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조정과 거래를 하면 저희 위치는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상인이 되는 것이니까요. 얼마가 필요하시오? 쌀 1000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오. 첫째, 공식적인 차용 문서를 주십시오. 호조의 직인이 찍힌 그것은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둘째,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이자가 붙습니다. 일반적인 이자보다 낮게 잡겠습니다만 반드시 이자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관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자라, 조정에서 이자를 내는 것은 전례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거래는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자 없이 빌려주면 그것은 기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장사꾼이지 자선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긴 협상 끝에 관리는 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자는 일반적인 것의 절반으로 낮추었지만 어쨌든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조정이 민간인에게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쌀 1000섬에 해당하는 돈을 호조에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호조의 직인이 찍힌 차용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 문서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노비 출신의 천한 상인이 조선 조정의 채권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저희 위상은 달라졌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조정에서 민간인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이 알려지면 체면이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호조의 관리들,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양반들. 저를 함부로 대하는 양반이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겉으로는 천출 취급을 했지만 뒤에서는 조심했습니다. 제가 조정과 거래하는 상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40이 되던 해 저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속량을 한 지 거의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저 양인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양반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천출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양반이 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명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재정이 어려울 때 돈을 받고 풍계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벼슬이 아니라 이름뿐인 풍계였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명첩을 사기로 했습니다. 정삼품, 통정대부, 문관의 풍계 중에서도 꽤 높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벼슬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풍계만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노비로 태어난 자가 정삼품 풍계를 가지게 되는 것. 저는 적지 않은 돈을 내고 공명첩을 샀습니다. 그리고 풍계를 받았습니다. 통정대부 2반. 그것이 제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양반들은 여전히 저를 천출로 보았습니다. 공명첩으로 산 풍계는 진짜 풍계가 아니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비로 태어난 자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42살이 되던 해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식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는 것. 저는 늦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35세 양인 여자와 혼인했습니다. 그녀도 천출은 아니었지만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저의 과거를 알면서도 저를 받아들여준 여자였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키우고 싶은 아이. 저는 그 아이만큼은 천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더 많은 양반에게 돈을 빌려주고 더 많은 거래를 하고 더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이복만이었습니다. 복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제가 받지 못한 모든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를 가르치고 책을 사주고 좋은 스승을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몰랐지만 제 아들만큼은 그를 알기를 바랐습니다. 그를 알아야 세상을 알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 저도 과거를 볼 수 있을까요? 12살이 된 아들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직은 어렵다. 하지만 내 자식은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조선의 법에 따르면 천출은 3대가 지나야 그 흔적이 지워졌습니다. 저는 노비 출신이었고 제 아들은 노비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자대에 이르면
어쩌면 과거를 볼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물론 확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위해 살았습니다. 45이 되던 해, 저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는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여러 곳에 나누어 숨겨둔 재산, 상인들에게 맡겨둔 돈, 빌려주고 아직 받지 못한 돈, 그 모든 것을 합치면 아마 쌀 수만 섬은 되었을 것입니다. 양반 중에서도 그 정도 재산을 가진 집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천출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신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래전부터 거래하던 양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여러 번 돈을 빌렸고 항상 약속대로 갚아주셨습니다. 드물게 저를 사람 대접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반, 자네 참 대단하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르신? 노비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온 건 말일세. 나 같으면 엄두도 못 냈을 것이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친 것뿐입니다. 그 발버둥이 대단한 것이지. 세상이 바뀌고 있어. 자네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언젠가는 이 신분제도 무너질 것이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눈으로는 못 볼 것입니다. 아들 눈으로도 못 볼지 모릅니다. 하지만 손자대에는 어쩌면 그래, 그 희망으로 사는 것이지. 그분의 말씀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 말이 사실이기를 바랐습니다. 47이 되던 해 저는 병을 얻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무리하게 일한 탓이었을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래 걷기 어려웠고 때때로 피를 토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쉬셔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들을 불러 앉았습니다. 17이 된 아들은 이미 훤칠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셈에도 밝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것들을 가진 아이. 복만아, 이리 앉아라. 예, 아버지. 저는 품속에서 문서 묶음을 꺼냈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온 차용증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차용증 아닙니까? 그래. 이 안에는 수십 명의 양반들이 나에게 빚진 내역이 담겨 있다. 이것이 우리 집안의 재산이다. 아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반들이 아버지에게 빚을 졌단 말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것은 힘이기도 하지만 위험이기도 하다. 함부로 휘두르면 화를 부른다. 저는 아들에게 제가 평생 배운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법, 돈을 다루는 법, 위험을 피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는 천출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양반들에게는 천하게 보인다. 하지만 그것을 원망하지 마라. 원망해도 바뀌지 않는다. 대신 그 틈새를 파고들어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저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는 아이. 49이 되던 해 겨울, 저는 병이 깊어졌습니다. 더 이상 밖을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머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침상에서도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아들이 제 눈과 귀가 되어 바깥일을 처리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릴 적 일이 떠올랐습니다. 행랑채에서 찬밥을 얻어먹던 7살의 저, 시장을 뛰어다니던 12살의 저, 처음으로 돈을 빌려주던 21살의 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줄은.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그냥 옛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떤 생각이요? 내가 노비였던 시절 말이다. 아들은 조용히 제 곁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노비였다. 사람이 돼 사람이 아닌 존재. 물건처럼 팔리고 짐승처럼 무뎌지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이 내 운명이라고, 이대로 살아야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까? 그렇다. 물론 운도 따랐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좋은 기회를 잡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맞아도, 쫓겨나도, 떼어도 포기하지 않았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만아,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한다. 그를 알고 돈이 있고 인맥이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세상은 아직도 우리 같은 사람에게 가혹하다.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 그때 포기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노비로 태어났지만 노비로 죽지는 않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며칠 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49. 노비로 태어나 양인으로 죽은 삶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부였지만 끝까지 천출이라는 꼬리표를 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가 정해준 운명이 아니라 제가 개척한 인생을. 제가 죽은 뒤 아들 복만이는 제 사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저보다 더 교묘하게, 더 조심스럽게. 그는 제가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 손자대에 이르러 마침내 우리 집안에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제가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노비로 태어나 양반들의 채권자가 된 사내, 신분의 벽을 돈으로 허물어버린 사내, 조선 후기 세상이 뒤집어지던 그 시절을 온몸으로 살아낸 사내.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친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발버둥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1명, 2명 나타나면서 조선의 신분제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신분보다 강해지는 세상이 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세상이 완전히 오려면 아직 100년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될 때까지. 하지만 그 변화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뿌린 씨앗. 노비가 양반의 채권자가 되었다. 후세 사람들은 이것을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의 상징이라고 부른다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 그 동요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것은 거창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아내고, 모욕을 삼키고, 기회를 잡고, 위험을 피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다. 삶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요? 거창한 꿈을 품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이 되고 그 인생들이 모여 역사가 되는 것. 저는 노비였습니다. 하지만 노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반입니다. 조선 후기 신분의 틀을 깬 역대급 노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